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문학 평론 하나 하겠습니다. 주제는 헬더린의 광기입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그죠? 예도 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지금까지 예도가 서구의 다양한 문학의 대가들을 철학적으로 평론한 강좌들이 한 40개가 모여 있어. 문학 철학 평론이라는 제목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헬더린의 광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더린은 다양한 삶의 관점에서 그의 광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이자 문학가인데요. 문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는 2살 때 세상을 떠나죠. 그죠? 어머니에 대한 애잔함을 갖고 있었어요. 헬더린 1770년에 독일 서남부 라우펜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2살 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지방의 시장, 그러니까 니르팅엔 도시의 시장을 했던 그런 사람과 재혼을 하는데 새아빠도 헬더린이 9살 때, 그죠? 1779년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아빠와 새아빠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주어서 유년 시절을 그래도 유복하게 보낼 수 있었고 또 티빙엔 신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예민했던 헬더린은 아주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기를 어머니를 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구원이 어떻게 보면 헬더린의 시에 한가운데 들어와 있잖아,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있었던 거야. 어린 헬더린.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티빙엔 신학교에 갔는데 헤겔과 쉘링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때 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죠? 혁명에 대한 자유의 나무를 심고, 그러나 그 이후에 전개된 자코뱅당의 공포 정치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가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일어난 그 자유의 개념이 헬더린에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티빙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보다는 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세계에 대한, 그죠? 비극이라든지 그리스 철학도 공부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성직자의 길을 포기하게 돼요. 쉘링이라든지 헤겔 각각 철학자로 가지만은 이들의 친구였던 헬더린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방랑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졸업 이후에
93년쯤에 쉴러를 만나. 프리드리히 쉴러는 유명한 괴테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그죠, 정말 유명한 독일의 문인이었죠. 그죠. 이 쉴러가 또 헬더린을 문학가로 만들고 시인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쉴러에게 보낸 편지가 그죠, 따로 책으로 나와 있을 정도니까 정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1795년쯤에 그죠, 5, 6년쯤에 프랑크푸르트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의 주인 아저씨는 뭘 했는가 하면은 은행가였어요. 그 안주인이 주제떼라고 하는 여인인데 주제떼와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이 또 헬더린에게 엄청난 작품을 쓰는데 동기가 된 거예요. 니체에게는 살로메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제떼와 사랑에 빠져서 이제 모르게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감수성이 맞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발각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더린은 쫓겨나요, 가정교사에서. 그 이후부터 그는 정말 가난하게 살게 돼요. 가난과 이별, 이런 것들이 이제 헬더린의 문학 세계에 어떻게 보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예술 활동을 한 분들에게는 이 가난이라든지 그죠, 사랑의 이별은 뭐 대부분 다 겪는 거니까 그죠.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21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을 한다는 거 동등 비교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예술가의 길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잘 만난다든지 뭐 후원자를 잘 만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일평생 예술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을 물려받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얘도 TV에도 전 세계적으로 예술가들이 꽤 많죠. 그죠? 독일, 뉴욕, 프랑스. 얼마 전에 젊은 예술가 하나가 얘도에게 그림까지 보내줬던 예술가 하나가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 예술가는 감수성이 정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세계란 거죠. 이 현실 세계가 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신착란 증세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간베는 행간에서 이러한 우울증을 그죠, 예술가와 연결해서 분석하기도 하는데 얘도가 이미 미학 강의에 해놨어. 그것도 예술가와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꿈꾸는 세계와 비현실적 세계와 진짜 현실성의 세계가 다른 거야. 괴리가 일어나는 거야. 헬더린 역시도 이걸 경험했겠죠, 그죠? 그래서 주제떼와의 이별, 이건 역시 그의 삶에 결정적인 어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거죠. 그러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별의 아픔 가운데에서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실러와 더불어서 예나에 가서 그죠. 노발리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칸트 이후에 철학자. 여러분 이미 떠오르죠. 셸링 말고 피테, 괴테 뭐 이런 대가들 각 교류를 나누기도 하고 했다는. 그런데 1802년에 그죠. 주제때가 어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어떤 그래도 이별한 가운데서 살아있는 거랑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거는 그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때가 세상을 떠나고 1805년 6년에 그죠. 몇 년 뒤에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헬더리는 죽을 때까지 거의 37년, 8년을 그죠. 43년에 죽잖아, 그죠. 1800. 그때까지 정신병에서 못 태어납니다. 정신이 돌아왔다가 또 나갔다가 광기의 상태에서 삶을, 그게 반평생을 광기의 상태에서 사는 거야. 1770년에 태어나서 1843년에 세상을 떠나니까 거의 72, 3세잖아. 그죠? 거의 절반의 삶. 절반 이상의 삶을 광기의 상태에 놓여서 사는 거예요. 1790년대 중후반에 휘페리온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 작품을 감명 깊게 읽었던 헬더린의 독자지, 어떻게 보면 헬더린의 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찜머라고 하는 목수가 그죠. 그 이후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의 삶을 책임지는, 정말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헬더리는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광기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셸링과 헤겔은 막 정말 잘 나가잖아, 그죠? 헤겔은 정신현상학 이후에 베를린 대학교 총장이 되기까지 콜레라에 걸려서 1830년 초반에 세상을 떠나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말 유명했어. 셸링도 그렇고. 그런데 헬더리는 괴테와 쉴러의 어떤 유명세에 그죠, 이렇게 가려져서 오히려 20세기 이후반에 더 유명해져. 헬더리는 물론 그 당시에 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헤겔과 같이 어떤 그런 명성을 얻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괴테나 쉴러와 같이, 그죠. 그리고 쉴러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자기 선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되고 친구도 되고 문학 선배지 뭐. 그 존경심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 역시도 나는 왜 쉴러와 같은 인물은 못 될까 하는 어떤 그러한 현실 원칙에 의하여 분열증을 가중시켰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도가 휘페리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작품 이전에 탈리아 단편이 있어. 이게 이제 휘페리온의 작품 되기 이전의 원고인 거야. 거기에서 독일어로 쓴 어떤 이러한 분열증과 관계된 내용을
번역을 해왔어. 그리고 실러에게 보내는 편지도 번역을 해온 거예요.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헬더린에게 광기를 심어준 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새아빠도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한 동정과 그죠? 그리고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제대와의 사랑. 정말 죽고 나서 송가라든지 그죠? 시, 그 다음에 휘페리온의 한 인물이 되잖아, 이 주제대가. 그런 정도로 이 사랑이 그의 문학 세계를 형성하는데 엄청난 거죠. 강제로 이별당한 거니까.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실러에 대한 양가 감정.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광기를 부추겼다. 정말 그래서 독특하게도 그죠? 주제대와의 이별 이후에 1800년대부터 한 2, 3년 그 이후로 그죠? 1802년 이때 엄청난 글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기는 실러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 편지에도 그게 확인이 돼요. 그런데 20세기에 하이데거가 그죠? 딱 철학자로서 독일의 시인 중에 시인이 헬더린이었다. 릴케도 엄청나게 그죠? 헬더린에게 영향을 받았어. 그리고 파울 첼란이라고 하는 또 시인이 있어. 20세기. 거의 첼란은 헬더린을 모델로 삼을 정도로 그죠? 그런 인물이고, 특히 프랑스에서도 많이 연구됐는데, 특히 블랑쇼 그죠? 블랑쇼는 헬더린의 이런 작품을 해부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문학의 공간뿐만 아니라 그의 다양한 작품들에서 언급하는데, 역시 헬더린의 광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이라는 작품도 쓰는데, 역시 시인들은 프로이트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미 앞서 광기를 경험하고, 미셸 푸코도 이야기하죠, 그죠? 그것을 자기의 작품의 재료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무의식을 앞서 발견한 그러한 위대한 대가들은 다 시인들이었어. 그래서 헬더린의 작품 안에서도 이런 광기와 또 무의식의 힘,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엠페도클레스, 정말 정신분석학에서 위대한 아버지로 꼽고 있잖아, 그죠? 프로이트가. 엠페도클레스 이미 그리스 고대 철학에서 파편화된 신체를 언급할 정도야. 그래서 락강이 예를 들면 에크리의 거울 단계에서 왜 엠페도클레스의 이 파편화된 신체를 언급하지 않고 히에로니무스 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만을 언급할까 의아해할 정도인 거예요. 이미 엠페도클레스의 단편에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몸에서 빠져나간 얼굴, 이마에서
빠져나간 눈알, 그리고 절단된 팔과 다리들이 막 이 세계의 빈 공간들을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이걸 결합하는 거는 사랑이요, 분리하는 건 증오인 거예요. 네이코스, 투쟁인 거예요. 사랑과 투쟁, 결합과 분리에 의하여 이 세계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엠페도클레스의 어떤 우주론을 직접 볼 수 있죠. 그죠? 물론 이러한 사유들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헬더린의 광기 속에 헬더린이 경험한 그 엄청난 이성을 해체할 정도의 열정 속에, 시인의 파토스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엠페도클레스의 죽음, 이것도 독특하잖아. 그리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나 또 안티고네, 이런 작품들을 글로 쓰기도 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런 헬더린은 아주 독특한 그러한 시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제 또 하이데거랑 만나는 거예요. 후기 하이데거랑. 문학과 철학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고대 그리스의 세계로 돌아가.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볼 때 헬더린의 광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게, 헬더린이 살았던 그 시대,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자유에 대한 이념이 퍼져나가고 있었지만은 곧바로 자코뱅당의 공포정치에 의하여 그 자유가 뭔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헤겔 역시도 정신현상학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죠? 그 자유를 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헬더린은 고대 그리스 세계로 돌아가. 헬더린이 경험한 그 당시에 혁명기의 독일은 거죠, 신이 떠나버린 세계. 그래서 해결적으로 보면은 분열된 세계, 정반합이 아니라 부정이 아니라 부정의 상태, 분열의 상태, 모순의 상태.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정신이 완전히 해체된 그런 현실을 봤던 거예요. 이 종합을 고민한 게 그 당시에 독일의 낭만주의 정신인 거고, 그러나 헬더린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고대 그리스의 자연관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엠페도클레스가 중요한 건 뭐야? 그의 자연관 안에는, 그의 우주론 안에는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진화를 겪는데 그 초기 단계가 파편화야. 그 파편화에서 이제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헬더린이 꿈꾸었던 그 세계는 신이 떠나버린 세계.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그러한 부정의 상태에서 종합을 할 수 있는, 인간 내면에 있는 신성과 무한자를 일깨울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시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위험한 곳에는 구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위대한 헬더린의 말이죠. 그 당시의 시대를 위험의 시대, 고통의 시대, 분열의 시대로 경험했던 거예요. 사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헬더린의 광기를 더욱 강화시키고, 그죠? 그 광기의 파토스의 힘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가 현실로부터 괴리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의 다양한 작품들을 쓸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이죠. 그죠? 이 후기 하이데거에도 나오잖아. 숲길뿐만 아니라 신이 떠나버린 세계. 그죠? 거기에서 고통 많은 현대인들. 시인의 언어로 다시 시원으로 돌아가서 그 언어를 치유할 때에 비로소 현대인들의 그 분리된 상태는 종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리의 상태에서 헬더리는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어떤 광기의 상태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주제 때와의 이별 못지않게, 그죠? 그래서 히페리온의 어떤 단편에 보면, 탈리아 단편이죠, 그죠? 히페리온의 초고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 예도가 의역해 왔습니다. 나는 눈먼 아이였다. 상실된 내 존재의 마지막 조각이 문제가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절망의 전능함을 발견하곤 했다. 나는 절망하는 자, 그죠? 그래서 눈먼 아이인 거예요. 뭔가 존재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행복이라도 되찾기만 하면 내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서리는 것을 느끼곤 했다. 정말 감수성이 뛰어나죠, 그죠? 그래서 예술가는 뭐예요? 느낌과 감정을 기억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표현하는 자들인 거예요. 현실에 부재해 있는, 그러나 꿈꾸는 시인의 세계에는 현존하는 그 괴리를 글로서 메우는 자들이 시인인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술가인 거예요. 조각가든 아니면 화가든 예술가는 다 경험하는 자들인 거예요. 꿈꾸는 자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예술가의 세계인 거예요. 자기 세계가 없이 자본주의 세계에 빠져 있는 예술가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그만 행복이라도 되찾기만 하면 내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서리는 것을 느끼곤 했다. 존재의 균열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가끔 느껴지는 행복 역시도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죠?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피지스의 세계, 후기 하이데거한테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것을 주제 때와의 사랑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그 완성된 세계를 꿈꾼 게 바로 헬더린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어떤 세계가 내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분열된 세계, 신, 인간, 자연이 분리된 세계. 낭만주의는 이것을 하나로 보잖아, 그죠? 낭만주의적 파토스를 그리스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히페리온의 또 다른 제목이 뭔지 알아, 여러분? 데얼 에레미트 인 그리션란트, 그리스의 은둔자라는 제목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피지스, 자연의 세계에서 그 완전함을 봤던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교적 문화도 함께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괴털, 신들, 그 다음에 고트, 신, 이런 단어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떤 세계가 내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거 어떤 세계예요? 꿈꾸는 세계, 헬들이 예술가의 세계인 거죠. 그죠? 그러나 잔잔한 힘이 다가와 갑자기 나를 덮쳤을 때 그 세계, 곧 헬들인이 꿈꾸는 그 세계는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으면 나의 본능은 더 큰 고통을 겪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세계를 균열된 것으로 경험하는 것. 그래서 보다 더 완전한 세계를 꿈꾸는 게 바로 시인 헬들인인 거예요.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한 게 휘페리온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다양한 시작품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죠, 그죠? 예도가 번역해 왔어요. 그 다음에 실러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예술가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대가들과 비평가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나의 길을 따라갈 만큼 충분한 용기와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 관한 한, 이게 실러지 뭐. 자기의 선배 실러. 나이 차이는 거의 한 11살, 12살 났어. 그죠? 11살, 12살. 59년생이니까, 실러가. 그러나 당신에 관한 한 나의 의존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평가들한테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다른 대가들한테는 실러, 당신에 대한 관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시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글을 쓰는 동안 불안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당신을 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배울 게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나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자유스러운 불안이, 왜 불안인지 봅시다. 바로 예술의 죽음이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아무리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르는 다른 예술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예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선생이 누군지 알아? 자연이야, 자연.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예도가 발췌를 내서 번역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자유스러운 불안인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가 자기 선생, 선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자기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 앞에서 벌거벗은 몸이 될 때에 예술가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죠? 선배를 붙쫓아 따라갈 때는 진짜 예술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술가는 살아있는 세계 앞에 홀로 있을 때보다 위대한 작품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자연을 표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맞죠? 그죠? 자연을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실러의 눈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헬들인의 눈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실러라는 존재가 방해가 된다 이 말이야. 가끔은 정말 양가 감정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죠? 존경심도 엄청나고. 그래서 예술가는 살아있는 세계 앞에 홀로 있을 때 진정한 예술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 선배들, 실러 당신과 같은 위대한 시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쓴 작품들에만 둘러싸여서는 내가 바라보는 자연을 올바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헬더리는 계속 나갑니다. 예술가는 자연과 거의 구별되지 않으며 밀접히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이라는 것이 권위를 갖고 있다면 그 권위에 반항하거나 복종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진짜 예술가는 자연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응? 선배 예술가가 아닌 거예요. 자연이 진짜 선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배 예술가들도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선생은 예술가에게 부자유스러운 불안과 같은 공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러, 당신은 나에게 부자유와 불안을 제공하는 존재다. 왜?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열등감을 주기도 하고 존경심을 북돋워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은 나에게, 곧 헬더린에게 어떤 복종이나 어떤 존경심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항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한 대가들의 완전한 재능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 무서운 공경은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다시 진짜 선생은 자연이지만 정말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선배 예술가의 영향사는 자연의 힘 못지않게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많죠, 그죠? 여기에서 엄청난 양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실러 당신의 문학적 파토스, 그런 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어린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며 나 자신의 세계와 함께 내가 처해 있는 안정감과 평온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야?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건 자연이 바로 예술가의 선생일 때인 거예요. 그러나 선배 예술가의 어떤 영양사가 그에게 예술적 힘으로 다가올 때 이건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에 뛰어노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안정감과 평온함을 빼앗아가는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연이냐 선배 예술가냐, 여기에서 고통하고 있는 헬더린을 여러분들은 실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예술가들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런 강의. 클래스가 나오죠, 얘도. 그래서 T.S. 엘리엇은 미학적 비평에 대하여, 그죠?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그 전통과 개인의 재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No poet, no artist of art. 어떤 시인도, 어떤 예술가도 has his complete meaning alone. 그의 완전한 의미를 홀로 지니지 못한다. His significance, his appreciation
is the appreciation of his relation to the dead, poet and artist. 그의 의미와 그의 진가의 평가는 곧 죽은 시인들과 죽은 예술가들과의 그의 관계에 대한 평가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인이나 예술가는 홀로 동떨어져서 그의 예술 작품의 의미를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선배들, 죽은 시인들과 선배 시인들과 선배 예술가들, 이미 죽은 예술가들의 관계 안에서만 그의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T.S.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다머의 영양사적 의식을 떠올리게 하죠. 그죠? 그리고 You cannot value him alone. 당신은 그를 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You must set him for contrast and comparison. 당신은 대조와 비교를 위하여 among the dead,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놓아야만 합니다. T.S. 엘리엇. 내가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인이든 예술가든 어느 누구도 동떨어져서, 그죠? 그 사람의 작품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술세계, 이것은 뭐 철학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문이 그렇죠. 인문학에서는 뭐 사회학에서도 그렇지 뭐. 그 선배 학자의 영양사 안에서 새로운 학자의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동일한 거예요. 미학 작품 역시도 그런 거예요. 헬더린의 작품은 괴테나 실러와 비교해서 볼 때 그 영양사가 더 잘 드러나겠죠. 그죠? 헬더린의 이 작품은 또한 그 이후에 릴케나 파울 첼란의 시문학과 비교할 때 그 영양사가 더 잘 드러나겠죠. 그죠? 블랑쇼의 작품이라든지 뭐 그런 건 거예요. 그러나 예술가의 진정한 선생은 누구예요? 자연이야, 자연. 이 자연이 가르쳐주는 어떤 영감이 없다면 헬더린은 실러의 꼬봉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 주제때와의 사랑의 관계, 실러와의 동료 문학가로서의 관계, 선배로서의 관계, 그 다음에 그가 꿈꾸고 일평생을 살았던 그만의 문학적이고 미학적인 감수성으로 이 세계를 꿈꾸었던 그의 꿈의 세계의 형식과 그 당시에 헬더린이 실존적으로, 그죠? 경험했던 현실 세계 사이의 관계, 이 관계에서 느꼈던 괴리감, 이런 것들이 아마도 헬더린의 광기를, 그죠? 더욱더 극명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아니었을까?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영양사로서, 그죠? 선배 예술가가 지금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헬더린은 실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목소리에 헬더린은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서구 문학에서 그죠? 위대한 전통인 그리스 비극으로 돌아가서 그리스의 자연 세계 안에서 자기가 발딛고 서 있었던 그리스도교 전통의 또 다른 신적인 영감을 통합시키려고 했던 헬더린. 여기서 해결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균열점들을, 신이 떠난 세계를 다시 불러들이고 인간의 정신과 자연의 정신을 결합시켜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이 세계,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처절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 바로 해결용어로 헬더린이 지향시키려고 했던 헬더린만의 종합의 예술의 형식이 아니겠는가, 그죠?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헬더린의 삶에 비추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즐거운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